이명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1월 넷째 주 KBL 로맨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소개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노네임님이 이동환 기자님 안경을 바꾸니까 영화업에 할아버지 닮았어요. 네. 그리고 조민우님이 이동환 기자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요? 너무 심한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얼굴이 너무 심하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아니요, 저는 100% 동일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유행인 게 너듬이거든요. 약간 약간 너듬이가 있는 어떤 사람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그걸 노린 건데 참 잘 갖다 붙인다. 네. 너드가 됐어요. 네, 바보가 됐습니다. 네. 자, 김종민님이 삼성은 임동섭, 장민국,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에서 비벼줄 수 있는 자원을 써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러셨는데 삼성 편에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거는 좀 그 시선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네. 좀 조심스럽네요. 네. 자, 모상홍님이 들리는 소문인데 메이스옥은 브라운 미네라스가 대한민국 무대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워낙 1옵션 마음에 안 드는 구단이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어떤지 알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부 다 국내 경험이 있는 외국 선수들인데 저는 이제 메이스 같은 경우 접촉한 구단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다만 맞아요. 이게 진전은 안 된 것 같고 딱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들린 상황.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브레이크 기간이 사실은 뭐 DB도 이미 교체를 했지만은 뭐 부상이긴 했지만 되게 교체하려면 되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루머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저는 메이스까지만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눈 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네. 작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아직 공시가 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자,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오리온에게 88대 79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인상공사에게 17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일단 그 인상공사전 얘기를 하면 두경민 선수가 복귀를 했죠. 그렇죠. 예, 두경민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해서 선발 출전했고,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은 김낙현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길었고요. 저는 경기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두경민이 초반에 부상이 있어서 그냥 어쨌든 뭐 결장도 한 번씩 하면서 뛰었을 때와 비교해서 몸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예, 두경민 특유의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전반에는 되게 안 좋았지만 후반 들어서 수비도 그 두경민 특유의 그 진짜 그 짬바린 수비들 있잖아요. 막 엄청 움직이면서 하는 수비. 탕탕탕탕 하는 수비. 네, 그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좁혀 갔었어요. 아마 11점까지 좁혔을 거예요. 맞아요. 30점 차를.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두경민이 건강한 100%였던 두경민이 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좀 나오는구나 후반 들어서. 김낙현이랑 두경민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만 멀어도 오픈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휴식기 지나면은 2대0까지 다시 정상 복귀하면은 가스공사가 되게 좀 위협적인 팀이 될 수 있는 거 이건 확실하다는 생각이 저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 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승부처였었는데 두경민 선수가 이제 변중 선수 그 볼을 이제 스틸하는 장면이 있었었죠. 그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변준영 선수의 파울이었고 그 속공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수비자 파울이 빌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갔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굉장히 좀 거세게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초반에는 이제 KGC가 워낙 이제 기세가 좋으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두경민이 뭐 복귀를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뭔가 맞추는 뭐 장면들에서 좀 힘이 좀 들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KGC에게 흐름을 완전히 넘겨줬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했던 흐름을 전혀 타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20점 차 이상으로 벌어졌었는데 이후에 후반전 맹추격을 할 때는 그 특유의 탄력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맹추격을 했다가 결국 이제 패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전반을 보면 저는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인상공사 트랩에 대해서 준비를 해온 것 같았는데 인상공사 트랩을 아예 안 썼어요.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선수들이 당황하면서 이상한 슛을 던지다가 그냥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동훈 감독님이 경기 끝나고도 내가 이거 공격적으로 지시를 완전히 잘못해서 전반에 말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후반에 바로 하프타임 후에 바로 대처가 되면서 빠르게 점수를 좁히는 거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선수들의 역량이나 어떤 능력 자체가 이런 이제 전술적인 어떤 감독들이 지략 싸움에서 한 방 얻어맞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대등하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1라운드 때 사실은 이제 KGC가 그런 수비를 해가지고 한국가스공사가 카운터 펀치를 날렸는데 네, 2라운드 전반 초반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KGC는 그런 부분에서 정상 수비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가동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김승인 감독이 KT전은 정상적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방법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경훈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제 좀 한 실력은 좀 낳긴 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경우 선수였던 그런 부상 공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상 공백 그리고 니콜스 선수가 사실은 수비에서 약점들이 조금씩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메우느냐 이게 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가스공사가 조금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저희가 일부 댓글에서도 좀 다뤘지만은 이제 신선우 총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16일에 이제 3년 계약 합의가 이제 보도가 됐고요. 이동 감독 뒤에서 이제 총감독으로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인솔을 한다고 합니다. 예, 좀 논란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스공사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신생 구단이고 핵심은 그겁니다. 신생 구단이고 대구시하고 어떤 갈등 요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농구 인맥을 통해 가지고 잘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구태연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유동훈 감독이 요청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유동훈 감독이 저는 뭐 기사에도 썼지만 아니 총감독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네. 아니 네. 그렇게 자꾸 너무 이렇게 오지 말고. 조심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아무튼, 저는 네. 아니라고 봐요. 네.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농구에서 사실 그거죠. 그냥 신선호 감독이 있을 때 유동 감독이 코치로 있으면서 이 두 분은 긴밀한 관계를 갖다 맺어왔었고 서로 이제 밀고 땡기고 했던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상의 더 이상의 설명이 뭐 필요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고문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고문. 예를 들어서 단기 계약으로 고문이면 이해를 해요. 근데 총감독으로 3년 계약을 했다.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신생구단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런 구태연한 짓을 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시즌 개막 전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뭐 인수 얘기 나올 때부터 신선우 이제는 총감독께서 사실 원래 좀 단장으로 온다는 얘기가 네 맞아 그런 얘기 원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제 단장은 내규상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공기업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특성상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고 이제 가스공사 쪽에 설명 저도 조금 더 들어봤을 때는 원래 이제 그 가스공사가 원래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 전자랜드 어떤 사무국의 어떤 핵심적인 분들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네. 이제 오히려 더 좀 필요해졌다. 이런 이제 농구계 인맥과 어떤 파워가 있는 분이 그래야 여러 가지 뭐 이제 타구단과의 어떤 뭐 선수 뭐 트레이드 협상이라든지 어떤 대화 같들이 좀 수월해질 것 같아서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생구단이라는 어쨌든 신생구단이잖아요. 예, 인수를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특성상 이제 뭐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은 또 납득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가장 최근까지 현장에 있었던 분을 데려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선우 총감독은 사실은 WKBL을 떠난 지도 꽤 되셨고 남자 농구는 더더욱 오래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또 핀트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금 들긴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신선호 감독이 뭐 계속 기사에 썼지만 이분이 사실 KG 시스템 명장이라고 이제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뒤쪽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선수 웃돈 주고 뭐 이렇게 데리고 오고 선수들 잘 영입하고 그러면서 전술 한두 개 이렇게 딱 해오면 거기서 우승을 하면 명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근데 이분의 어떤 그런 업적에 대해서 제가 깎아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이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LG로 가고 그 다음에 SK 사령탑으로 갔었잖아요. 폭넓은 어떤 그 인맥을 이용을 해서 갔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망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WKBL 총재로 가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WKBL 총재 가가지고 뭘 했냐면 첼시 사태를 만들어요. 그렇죠. 네. 씻을 수 없는 사태를 만들어요. 이거는 사기극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팩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수 호년이 아닌데 호년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첼시가 있었던 팀이 그때 당시 하나원큐, 그렇죠. 하나원큐, 하나은행. 거기에 감독이 누굽니까? 박촌천 감독. 또 긴밀한 연관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어떤 그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WKB의 총재로 이제 나오셨다가 다시 한국가스공사 총감독으로 가요. 가는데 유동훈 감독이 있어요. 절친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네. 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신생 구단으로서 신생 구단이 이렇게 한다. 아 정말 너무 구태연하고 글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3년 계약을 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 경기 홈 경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방문을 하셔서 또 이제 해야 될 어떤 직무들을 수행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뭐 좋은 결과 그래도 이제 계약을 3년 계약을 하셨으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옥상옥 같아요. 아니 여기에서 유동 감독이 뭔가 잡고 있는데 이분도 한 10년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옥상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전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를 한지 굉장히 좀 공백이 있는데. 그렇죠. 대구시하고 뭔가 합의를 하는데 그건 한국가스공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왜 이런 분들을 총감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뭔가 이제 역할을 한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좋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4승 11패 현재 10위고요.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SK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한 어떤 요소들이 조금 보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LG가 4승 11패 12 뭐 최하이긴 한데 SK를 85대 74 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시즌 들어서 사실은 이제 승리를 거둔 경기들 중에서도 내용이 가장 좀 좋았던 경기에 속하지 않나. 뭐 1위를 잡았다는 어떤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가장 돋보였던 것은 이제 마레이 박정현 이 어떤 트윈 타워랄까요? 예, 이 트윈 타워의 힘이 좀 어느 정도 돋보였습니다. 네. 저는 박정현 선수가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간희 이재도를 이제 같이 쓰거나 좀 따로 쓰거나 했을 때 여기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마레이가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의 어떤 중량감이 상당한 센터이기 때문에 이 뭐 연계 작업의 어떤 호흡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한두 선수의 어떤 그 윙 자원이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김신우를 봤었는데 그 박정현 선수가 딱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LG가 투박하지만 골 밑에서의 어떤 힘이 좀 더 강력해졌다. 그러면서 골 밑에 힘이 강력해지면서 외곽에서의 어떤 그 이제도 이간이 어떤 활용도가 자연스럽게 좀 높아졌고 여기에서 서로 이제 내외각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자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결국에는 이게 참 KBL 이번 시즌 보면서 느끼는 게 백코트만으로 농구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리그의 특성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프런트 코트의 힘과 어떤 경쟁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에서 백코트가 막 꽃을 피는 거지 토양 없이 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건 기본이죠. 사실 예전에는 더 심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제 센터의 시간을 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높이. 프런트 코트는 되게 중요하다는 걸 LG를 보면서 느껴지고 또 이제 LG가 최근에 그 SK전 이 경기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좀 스위치 수비 빈도를 높여서 오히려 좀 수비를 단순하게 가져가는 또 전략을 통해서 좀 효과를 좀 본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비의 어떤 조직력이 LG가 좀 살짝 떨어지는 면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수비 조직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첫 번째는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수비력이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연습을 많이 안 한 경우, 세 번째는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뭐 이 세 가지인데, 근데 LG는 이 부분이 고루고루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단순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가장 단순하게 가는 게 스위치죠. 토킹 많이 하고 스위치하고 거기에서 미스매치가 나도 거기서 그냥 견디는 거. 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틀에서는 뭐 그 특정 시점에서 딱 울팀을 가기도 하고 로테이션을 돌기도 하고 또는 2대2 수비에서 스위치를 했을 때 스위치를 안 했을 때 요걸 이제 가르는 부분들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LG는 사이즈 자체가 미스매치가 날 수 있는 구조이긴 해. 그걸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스위치 디펜스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G처럼 일단 시즌 초반에 이 어떤 우리 수비 어떤 조직력이 100이 아니라면 90을 못 넘는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날은 되게 90 이상일 때도 있었는데 어떤 날은 보면 막 70 막 이렇게까지 조직력이 왔다 내려가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면은 차라리 어떤 고민이 될 수 있는 수비 포인트들 아예 지워버리는. 그래서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단순화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KBL 보면서 이 스위치 빈도가 확실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LG도 그렇고 여러 팀들이 스위치를 좀 적극 사용해요. DB, KCC 같은 팀도 스위치 빈도가 되게 높아지는데 근데 이제 스위치 수비를 했을 때 장점은 뭐 방금 말씀드린 단순화 그리고 어떤 순간적인 오픈계를 주는 상황이 거의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예,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왜냐면 KBL의 어떤 선수들 전반적인 슈팅력이 막 스위치 안 하면 안 될 만큼 위협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안 쓰였던 건데 요즘은 선수들 전반적인 슈팅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 들고 레인지도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선수들 어떤 픽앤팝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스위치 수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스매치 발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이 미스매치를 공략하는 거는 사실은 뭐 아이솔레이션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사실은 아직은 KBL은 이 국내 가드들이 외국 선수가 따라 나온 걸 가지고 아이솔레이션으로 막 흔들어서 찢어놓을 만큼의 어떤 그런 어떤 개인기를 가진 선수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허운 선수나 뭐 한 두세 명 정도 제외하면은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조차도 KBL의 3초룰 수비자 3초 룰이 없다는 어떤 특성 때문에 마음껏 휘젓지 못해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외국 선수 쪽에서 어떤 사이즈 우위를 엔트리 패스로 활용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미리미리 도움 수비 가고 트랩 수비 가고 끊어먹는 식으로 파워리든 뭐 이제 패스길 차단 이런 식으로 가면은 스위치 수비가 꽤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KBL에서는. 그래서 조금 많이 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그래서 스위치 디펜스를 이제 비중을 높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포지션의 장신화 그렇죠.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윙맨 자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런 윙맨 자원들의 어떤 위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박정현과 마레이가 지금 골밑에 어떤 콤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묘하게 좀 잘 맞아요. 그렇죠. 예. 그 마레이가 파워를 이용하고 적극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스피드에 살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좀 떨어지고 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박정현이 몸무게를 한 5에서 한 6kg 정도 감량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어떤 그런 포지션이 지금 잘 맞고 뭐 마레이도 뭐 그 리드 점퍼가 있지만 박정현도 슈팅 터치는 고려대 시절부터 그쵸.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두 선수가 뭔가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우당탕탕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위력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 LG 관계자께 들어보니까 박정희 여름 동안 그 미드레인지에서 받아먹는 것만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 그것만 연습했다. 약간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했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LG 코칭 스태프 쪽에서 좀 애초에 조금 설계를 했던 부분. 물론 그때는 김준일이 건강하게 좀 버티는 상황이었지만은 박정현이 나왔을 때 마레이나 외국 선수 호흡을 맞췄을 때 박정현은 아무래도 인사이드 뭐 림 근처에서 어떤 포스트업이나 어떤 마무리보다는 미드레인지에서 받아먹는 능력. 말씀하신 어떤 대학 때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은 슈팅력을 통해서 받아먹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미 좀 설계를 해둔 부분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도 겹치면서 이번 SK전에서 좀 극대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LG는 브레이크 때 일단 수비를 어떻게 좀 더 보강을 할 것인가 그게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박정현과 마레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텐데 박정현 선수는 이 활동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포스트업을 하거나 이러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선수고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 리바운드 들어와서 잡고 풋백 득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세컨 브레이크 그러니까 2차 속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트레일러 역할로 따라가면서 뭔가 이제 활력을 준다던가 그러면서 한 20에서 25분 정도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정희재 또 그 서민수 이런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뛰면 LG는 경쟁력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LG가 그동안에 사실 이제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 좀 어떻게 좀 치고 올라올지 휴식기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네. 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KT에게 58대 67 패했습니다. 자, 삼성은 지금 공격력이 심각하죠. 네, 뭐 이상민 감독님도 70점도 못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이제 KT전에서 60점도 못 넣었고 물론 여기에서 네. 이제 커다란 변수가 아이자 힉스가 1쿼터 그렇죠. 초반에 발등 부상 사실 발목이 살짝 상대 발을 갖다 밟으면서 발목이 살짝 돌아간 것 같아요. 네. 돌아가면서 그 이후로 이제 출전을 갖다 못했고 다니엘 오셰프 선수 한 명만으로 뛰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자 힉스가 에이스니까 뭐 58점밖에 못 넣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공격력이 좀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임동석 선수 같은 경우도 되게 심각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야투 10개 던져서 아마 다 못 넣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뭐 저희가 임동석 선수 아쉽다, 장민호 선수 아쉽다는 얘기는 신 초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이게 히스가 빠지니까 이게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 선수 포워드 라인에서 던져줘야 되는데 이것도 뭐 너무 안 들어가니까 이거 뭐 보는 내내 그냥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네. 전 삼성이 사실 지난주는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네. 준비를 하면서. 네.
아니, 너무 까프까프해가지고 보면서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려면 뭔가 이제 변화가 좀 보이고 약간의 반등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최근에 안 됐던 것들이 그냥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약간 답답함의 연속이랄까요? 근데 이제 힉실에서도 이제 힉스까지 빠져버리니까 네. 이 팀은 글쎄요. 저는 너무 시즌 초반이긴 한데 저는 이참에 좀 1순위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좀 과감하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뭔가 제 단순히 유망주들이 그냥 주구장창 기회 주는 게 답은 아닌데 네. 사실은 여기서 뭔가 베테랑들을 좀 더 조화를 시켜서 뭔가 하기에는 뭔가 이거 개인적인 느낌인데 약간은 미천이 조금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맞아요. 힉스도 지금 통증이 좀 심해서 이게 부상이 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삼성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12월 1일부터 이제 천기범이 돌아와서 이제 출전이 가능해지는데 사실 뭐 천기범이 되게 뭐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유명했던 가드고 뭐 준수한 가드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삼성의 공격력을 바꿔놓고 어떤 리그의 중위권의 순위 싸움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어떤 가드다. 이거는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격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선수가 한 명 왔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그로 봐서도 이제 중상위권 가드 그렇죠. 딱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뭐 차민석이나 이원석 그러니까 차민석이 최근에 좀 뭐랄까 이제 좀 좋지는 않아요. 맞아요. 좋지는 않은데 뭐 이 선수 여전히 어리고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그 어떤 과제 설정을 뭐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외각이 다 되는 선수고 유망한 선수이긴 한데 좀 느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재물포고 있었을 때의 어떤 그 에이스 역할을 했었었는데 프로에 와서는 좀 완전히 좀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 내실을 어떻게 채우느냐, 뭐 이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전 경험보다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갖다 소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이원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에 뭐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이해는 되는데 그 이 선수의 그럼 수비 약점을 좀 메우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매운 상태라 그러면 어떤 다른 선수 파트너를 갖다 데리고 와서 이원석 선수의 수비 약점, 수비 부담을 좀 줄여두고 이 선수의 강점인 높이와 그리고 내외각의 어떤 공격력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약간 당분간은 약간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보면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시즌 초반에는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위브라고 그래가지고 위브가 이제 그 직물 짜다 할 때 그 위브 아닙니까? 직물을 그쵸. 이제 여기서 짜면서 이렇게 해서 핸드오프 플레이를 이렇게 가고 또 다시 핸드오프 플레이를 연쇄적으로 하는 거죠. 연쇄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서 뭔가 공격 기회를 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많이 움직여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 수비가 살짝이나 허점이 나오는 경우 바로 파고들 수 있고 슛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밑작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이 시즌 초반에 공격을 할 때 보면 좀 짜임새하겠다라고 그랬던 게 이런 위브를 통한 어떤 핸드오프 플레이가 상당히 좀 위력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김시혜가 공을 많이 들어. 그쵸. 그리고 힉스하고 게임을 해요. 그러면서 2대2 공격을 해요. 거기에 좀 더 뭔가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의 공격이 좀 단순해지죠. 그쵸. 그리고 힉스가 나갔을 때도 OCF의 어떤 포스트업에 대한 비중을 갖다 늘리면서 더 단순해졌죠. 그쵸.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조직력 그 부분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신예들을 좀 더 가감해 쓰고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되지 지금의 어떤 공격 틀로 이 삼성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KCC 7승 8패 6이고요. 이제 인상공사전에서는 92대 108로 패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KCC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인상공사는 사실 지금 어떤 팀도 크게 눌러버리는 그렇죠. 그런 이제 너무 좋은 페이스이고 KCC가 지금 시즌 초반에 겪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이 순위가 사실 좀 꽤 놀랍다. 이렇게 휴식기 이전을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잘 보낸 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적으로 봤을 때는 참 잘 버텼죠. 잘 버텼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농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높이가 부족한데 그 높이를 담당해줄 송교창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런 점에서
KCC는 괜찮고 지금 상태에서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승 8패 지금 6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특히 2라운드 초반에 1라운드 후반 2라운드 초반에 접전으로 해서 많이 이기기도 하고 거의 아마 KT전 버저비터 라렌에게 덩크 허용한 거 빼고는 거의 웬만하면 그래도 많이 이겼을 텐데 근데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실 KC 경기 내용은 되게 유기적이고 되게 내용이 좋거든요. 멤버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어쨌든 접전으로 꾸역꾸역 이긴다는 것은 이것도 전력의 한계가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유기성이면 앵간한 전력이었다면, 정상적인 전력이었다면 되게 꽤 낙승도 꽤 나왔어야 됐는데 그렇죠. 어쨌든 버티는 거죠. 그런 안 좋은 전력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송교창의 어떤 복귀가 좀 이제 절실한데 송교창 선수가 아직 이제 뭐 수술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조재희 감독님의 말에 따르면 이제 뭐 손가락이 아직 굽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KCC가 지금 뭐 라거나 선수가 컨디션을 갖다 끌어올리면서 뭐 절대적인 에이스 역할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 옵션이 너무 부족하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KCC가 그런 카드를 좀 만지작 거려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 근데 이 농구에서 지금 네시라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수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스위치 디펜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드 중심의 농구이고 또 빠른 트랜지션이 중심이긴 한데 수비에서 그렇게 되면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 좀 효율적으로 좀 메우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스위치 빈도 저희가 뭐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선수들끼리 약속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스위치 이후에 어떤 수비 몰아서 이렇게 트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엔트리 패스 집중 견제 이것도 사실 조직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그냥 그냥 뭐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그냥 쉽게 골 밑으로 공감해서 그냥 이 점을 그냥 계속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KCC가 되게 좀 뭐랄까 준비를 되게 잘하는 팀이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되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꼼꼼하게 맞춰서 가는구나. 수비적으로든 공격적으로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코칭 스태프 역량이 드러나지 않나 싶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정현 선수, 김지한 선수 그리고 뭐 최근에 유현주 선수 페이스가 좀 올라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들에 대한 집중 견제는 계속 가거든요. 그 라거나의 어떤 1대1 빈도를 여기서 더 무작정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가드들을 잡자라고 이제 상대들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정현의 효율이 지금 최근까지는 거의 절정이었는데 여기서 좀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김지한의 기복이 조금 더 심해진다든지 유현진의 폼이 좀 다시 좀 애매해진다면은 사실은 또 공격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는 지금 뭐 잘 하고 있는데 객관적 전력은 살짝 한계는 좀 보이긴 한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속을 할까? 근데 또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이 만약에 정비하고 나왔을 때 KCC가 또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현대모비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KT에게 70대 85 15점 차로 완패를 했습니다. 네. 이 KT전 사실 뭐 객관적 전력에서 확실히 밀리는 경기이기도 했지만은 이제 이재학 감독님이 이제 40분 내내 도망다니다 끝났다. 90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팀에 그런 선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되는 문제죠. 네. 네. 나왔던 부분이고. 네. 네, 되게 안타까운 그러니까 지금 현대모비스 그러면은 어떤 90점으로 클 만한 유망주가 적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되게 나름 뭐 서명진, 이우석 해가지고 젊은 선수들 뭐 구구즈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젊은 선수 잘 모아놨고 이제는 이제 그 선수들이 성장하는 거를 이번 시즌을 바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당장 이번 시즌부터 확 90점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90점의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 위기 때 뭐야 저거까지 해내네? 이러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씩 경기력이 좋다가도 지난주에 특히 경기력이 되게 좋았죠. 뭐 젊은 선수들 위주로 김동준 선수라든지 신민석 선수라든지 그렇게 좋은 경기가 나오다가도 상대가 마음 먹고 압박 강하게 하고 프레스 강하게 했을 때 이렇게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경기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페이스를 길게 어떤 젊은 선수 위주로 페이스를 길게 가지 못하고 죽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죽었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반복되는 양상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지금 유작 감독의 어떤 계산대로 돼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각만큼 신예들이 어떤 그 기량 향상에 뭔가 이제 시너지가 나오면서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근데 거기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경험치를 먹어야 되는 선수들이고 경험치를 먹였을 때 뭔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상대 압박에 약하다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 압박에 약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운동력의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잠재적인 실링 자체가 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이 됐거든요. 이제 그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얼클락과 라션 토마스 이제 1.5 옵션을 한 거는 뭐냐면 이 두 선수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국내 선수들에게 비중을 갖다 높이고 여기에서 로테이션을 활발하게 돌리면서 올 시즌 우승은 아니어도 팀의 어떤 끈끈함, 유기성 이런 부분을 갖다 극대화시키겠다. 그러다 보면은 성적이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의 의미 있는 경험치라고 하면 플레이오프 뭐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팀의 어떤 리빌딩 초석을 갖다 다지고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 시즌에 어떤 강력한 외국인 선수를 임팩트를 탁 줘가지고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좀 짰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첫 번째는 말씀 같드리고 국내 선수진 특히 뭐 서명진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약간 좀 이제 성장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에서 뭔가가 좀 임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얼클락은 얼클락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라션 토마스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라션 토마스가 봤을 때는 수비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2대2 뭐 수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비의 끈끈함을 가지고 가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워크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계산이 어긋났던 게 시즌 전 햄스트링 부상.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라션 토마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또 꺾어지고 또 여기에서 좀 한계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라션 토마스의 교체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런 계산이 있었었고 시간을 갖다 좀 주면서 이 라션 토마스가 성장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과감한 결단, 한 번에 또 분위기 반전을 탁 좀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시즌 전에 외국 선수를 구성을 하면서 사실 얼클락은 되게 빨리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되게 빠르게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라션 토마스도 좀 고민을 원래부터 좀 지켜봐왔던 선수였는데 이제 영입을 검토를 하다가 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1.5 옵션 두 명을 구성하면서도 어떤 향후의 어떤 교체 가능성.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교체 통해서 반전을 만든 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로무들 고려는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외국 선수 시장 상황상 교체를 해도 그렇게 막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되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조심스럽죠. 뭐 격리 기간도 있고 그리고 그 선수의 기량이 뭐 A급도 아닌데 애매하게 데려왔다가 그게 오히려 역효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브레이크 동안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만약에 외국인 선수 교체가 없다 그러면 두 가지죠. 뭐 여전히 뭐 라션 토마스가 또 얼마나 좀 더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팀에 적응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서명진, 이우석, 신민석 그리고 이제 윙포워드 자원이 많잖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장신하가 다 좀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로테이션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팀 조직력 여전히 이제 신예들이기 때문에 경험치를 어느 정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직력을 끈끈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면 뭐 KT라든가 최상위권 팀들, SK라든가 또는 이제 뭐 KGC라든가 이런 팀들에게 경쟁력이 어느 정도 생긴다면 현대모비스가 싸울 만한 그런 전력을 만들고 오고 올 시즌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임팩트를 줘서 4라운드나 5라운드 정도에 4라운드나 5라운드 정도에 뭐 외국인 선수 특급 선수가 딱 나왔다면 그 선수를 딱 잡은 상태에서 좀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현대모비스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쉬움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성적은 7승 9패거든요. 5월에 2승 남았어요. 사실 이번 시즌이 또 이제 중위권이 되게 촘촘한데 그렇죠. 사실 여기서 이제 진짜 약간의 뭐 반전 어떤 상승 요인만 하나 딱 만들어내면 사실은 현대모비스 지금 6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순위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말씀하신 어떤 휴식기 동안 찾고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방송은 이렇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는 경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한 주 정도 그 재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2주 뒤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뭔가 진짜 헤어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 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